네,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두 정상이 싱가포르 현지에 내일 저녁이면 도착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정상회담은 현지 시각 기준으로 12일 오전 9시에 시작될 예정이지만 하루 전인 11일 모레부터 싱가포르는 북미 정상회담의 열기에 빠져들 것으로 보입니다. 왕성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북미 정상회담 준비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6월 12일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예상보다 조금 빨리 도착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제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나와서 김정은 위원장이 내일 저녁에 도착한다 그래서 약간 그런가 좀 하고 있었는데 조금 전에 싱가포르 외무장관이 확인을 했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 모두 내일 오후에 도착을 한다, 차례로 도착을 한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예. 지금에 와서는 내일 두 정상이 내일 오후에 도착하는 것은 이제 사실로 봐도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럼 10일 밤부터 싱가포르에 머물게 될 텐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11일 월요일에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있을까요? 지금 이제 그럴 가능성도 염두를 둬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원래 12일 날 날짜를 잡은 이유가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의 일정 때문에 네. 그것을 끝내고 와야 되기 때문에 12일부터 한다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그 이틀째 일정을 단축하고 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뭔가 중요한 일정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일정이 변경이 됐고 김정은 위원장도 당초 일반적인 예상으로는 11일 날 오후나 도착할 거로 예상을 했는데 네. 이제 하루 먼저 오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뭔가 일정이 있을 것이다 예상을 충분히 할 수 있고요. 다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북미 정상회담은 12일 날 오전 9시에 한다라고 백악관에서 이미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일정은 거의 고정일 텐데 이렇게 되면은 가능성이 싱가포르 정부 당국에서 어떤 행사를 준비했을 가능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싱가포르 대통령도 있고 이제 총리가 있거든요. 실질적인 권한은 이제 총리가 가지고 있는데 네. 싱가포르의 리션룽 총리라든가 아니면 이제 의전적으로 봤을 때 대통령도 두 사람에 대해서 환영하는 일정을 만들고 싱가포르 입장에서 본다면 두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엄청난 행사를 하니까 선전 효과, 네. 홍보 효과를 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은 각각 불러서 환영하는 행사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만찬 같은 경우에 11일 날 저녁에 만찬을 하면서 두 사람을 다 불러서 환영하는 이런 일정을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아니면은 뭐 낮에 싱가포르 총리가 싱가포르에서 가장 유명한 곳으로 두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그쪽의 경치를 소개하는 이런 이벤트를 한다면 싱가포르는 좋겠죠. 네. 근데 그것을 이제 미국이나 북한이 받아들일지 그건 뭐 전혀 다른 문제지만 예. 그래서 일정이 갑자기 좀 변동이 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싱가포르에 주최하는 행사가 있을 수도 있다. 이것은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고요. 그것이 아니면은 고위급 실무 접촉 사전 협의가 11일 날 중에 있을 수 있고 두 사람이 싱가포르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작전 회의를 좀 진지하게 할 수 있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일정이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전용기로 오지 않고 제3국의 민간 항공기를 이용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그 배경이 뭔가요? 네, 그것도 이제 어제 저녁에 나온 로이터 통신의 보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가 어제 어떻게 됐냐면은 김정은 위원장이 내일 밤에 도착할 텐데 싱가포르의 창이 국제공항에 도착한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제 로이터 통신의 보도는 이제 당국의 보도가 아니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맞는다고 가정을 하면 이제 로이터 통신이 굉장히 신뢰도가 높으니까 맞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제 창이 공항에 도착한다는 게 좀 거슬리는 부분인 거죠. 김정은 위원장은 평양에서 전용기인 참매 1호를 타고 싱가포르 갈 것으로 예상을 했고 네. 그렇다면은 이것은 공군 공항에 도착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창의 공항에 도착한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거 혹시 전용기가 아니고 다른 걸로 오나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 민항기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이제 민항기 얘기가 나오니까 북한의 고려항공은 민항기가 좀 부족한 편입니다. 북한의 고려항공은 지금 이제 제재 때문에 다 외 국제선이 다 끊겨 있어요. 지금 이제 국제 노선이 3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베이징, 션양, 블라디보스톡 다 1000km 이내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5000km짜리 이제 장거리거든요. 이제 고려항공을 이용하기가 좀 문제가 있을 거라고 보기 네. 때문에 그러면 이제 중국이나 싱가포르가 또 이동 수단을 제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제 창의 공항에 내린다라는 말 때문에 역산해서 그런 예측이 생겼습니다. 다만 뭐 참매 1호가
창의 공항에 도착하는 시나리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 가능성이 오히려 여전히 높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은 내일 오후에 도착하는 확정이 됐고 이제 사실로 됐고 네. 도착하는 수단은 여전히 외국 제3국의 민항기보다는 자기의 전용기인 참매 1호가 될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시간이 다가올수록 관심이 더 커지고 있는데 네. 북미 정상회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이번 회담의 성공 가능성이나 전망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뭐 새로운 이야기 나온 게 있습니까? 변화가 있습니까? 네, 조금 전에 우리 단신 보도 좀 보내주신 것 중에 또 우리 신호 기자 리포트 중에 청와대에서는 이번 북미 회담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전망을 한다 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청와대는 사실 북한과 미국의 정상회담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이거 다 제안을 하고 권고를 하고 설득한 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청와대가 많은 정보를 알고 있다고 봐야 되고요. 청와대에서 긍정적인 전망을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빙성이 높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쪽에서 봐도 사흘 앞둔 지금 현재 굉장히 평온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위원장에 대한 보도가 국내 보도가 며칠 만에 처음으로 나왔어요. 지난 이제 6월 2일인가 그때 러시아 외무장관을 만난 게 마지막 보도였는데 지금 뭐 일주일 가까이 김정은 위원장 동향 보도가 없었어요. 근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내용은 대동강 수산물 식당을 이제 처음 개소식을 하면서 현지 지도를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경제 발전 또 부유한 생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연관지어 볼 때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한다고 볼 때 제가 볼 때는 긍정적인 전망을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맞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핵심 내용 중 하나가 바로 비핵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비핵화와 관련해서 예상되는 어려움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실무 협상에서 이제 비핵화라는 내용에 대해서 사실 이제 밀도 있게 진행이 되는 거는 같은데 워낙에 비핵화가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내부적으로 정확하게 나온 얘기는 없지만 간간히 들려오는 이런 이야기들을 종합을 해보면 네. 완전한 비핵화라고 하는 부분 또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irreversible 불가역적인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다 이제 문제가 좀 될 수가 있는데 네.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에서 우라늄 농축 시설 중에 북한이 미신고 시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고 또 하나는 북한이 평화적 핵 이용권은 포기할 수 없다라는 입장이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원자로라든가 군사적 용도는 우리가 폐기할 수 있지만 네. 평화적인 발전소 짓는 거를 지금까지 그것도 다 금지됐기 때문에 그런 것은 우리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예. 이런 것들을 미국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참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되겠고요. 이 불가역적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아주 싫어하는 표현입니다. 네. 이게 CVID가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제 폼페이오 장관이 하겠다고 하는 건데 불가역적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이 이제 그 전에 말을 보면은 그것은 패전국한테 승전국이 요구하는 그 정도의 주권 침해 행위다. 이것은 동등한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왜 우리를 패전국 취급하느냐. 이것은 안 된다. 용어를 다른 것을 고쳐라. 네. 라고 하는 것이 북한의 기본적인 입장이고 제가 봤을 때 이런 북한의 입장이 최근에 바뀌었을 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협상 과정에서 굉장히 중대한 쟁점이 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아마도 실무 협상을 하는 성킴 대사라든가 최선희 부상 이런 분들의 실무 협상에서 문제가 되는 쟁점으로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인 표현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정리를 할지 이 네. 부분에 대해서 쟁점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안전 보장 내용과 시간표 작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문제가 될까요? 그게 오히려 지금으로서는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것은 판문점 공동선언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한다고 합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 비핵화 의지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군사위협 해소 또 체제 안전 보장이라고 하는 일종의 조건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이 제대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예.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북미 수교 같은 것도 북한이 계속 물어볼 겁니다. 북미 수교가 필요한데 언제까지 해줄 수 있느냐. 뭐 그러면 미국이 2년 안에 해줄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게 이 수교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평화협정 체결이라고 하는 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하겠다고 맘먹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평화협정도 레벨이 있어가지고 가장 높은 레벨이 이제 피스 트리티 평화 조약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미 상원이 승인을 해야 됩니다. 100명 중에서 67명이 승인을 해야 되는데 네. 공화당이 지금 51명밖에 안 돼요. 민주당이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민주당이 도와줄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트럼프 대통령은 평화 조약을 하겠다고 약속을 할 수 있지만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권이 바뀌면은 100% 휴지가 된다. 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보장을 할 수가 없죠. 미국에서 안전 보장에 대해서 보장을 못 하는데 북한에서 비핵화에 대한 보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이렇게 되면 시간이 미뤄지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안전 보장 문제도 쉽지 않은 문제고 여기서 가장 이제 북한이 원하는 게 제재를 언제 풀어줄 것이냐. 비핵화 때문에 제재를 했는데 완전하게 비핵화를 하겠으니까 제재를 빨리 풀어라 이렇게 요구를 할 텐데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이게 제재를 언제 풀지에 대한 전망도 마땅치가 않습니다. 네. 미국의 입장에서 제일 좋은 거는 비핵화가 다 끝나고 나는 걸 보고서 하고 싶은데 그렇죠. 비핵화하는 게 뭐 어떤 사람은 15년 걸린다고 하거든요. 근데 15년 지난 다음에 제재를 풀을 거라면 북한 입장에서 그거는 할 수가 없는 장사니까 네. 그렇게는 안 하겠죠. 그러니까 영원히 안 되는 얘기니까 이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서로 지금 맞춰나가는 과정이라서 사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완전한 비핵화 또 한쪽에서는 완전한 안전보장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겠으나 네. 구체적인 시간표를 만들어내는 건 참 어렵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뭐 모든 일이 다 그렇겠지만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만족할 수도 만족하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네. 그렇게 따지면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과 실패 그 기준이 뭘까요? 이게 미국과 북한과 우리가 다 다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미국과 북한의 두 정상이 만나서 적대 관계를 청산을 하고 앞으로 평화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자. 네. 그 과정 속에서 북한은 비핵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공표하고 미국도 북한에 대해서 완전한 안전보장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을 하고 앞으로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노력을 해나가자. 이 정도만 해줘도 여러 가지 분위기가 좋아지거든요. 네. 이제 그건 우리의 입장이고, 근데 미국에서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약간 좀 다릅니다. 이제 이란 핵합의라는 게 있어요. 이란 핵합의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잘못됐다고 해가지고 2015년에 맺은 거를 그냥 무시를 해버렸거든요. 무효화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북한과의 핵합의에서 나는 잘한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네. 이란 핵합의보다는 더 좋아야 되는데 그 이란 핵합의보다는 좋아야 된다라고 할 때 그것이 CVID가 다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C하고 V는 어느 정도는 이제 갈 수가 있는데 이 리버서블 불가역적이라는 부분에서 북한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패전국에 요구하는 잘못된 것이고 이것은 미국의 안전보장 조치와 상응해서 가기 때문에 우리가 정할 문제도 아니다. 미국이 안전보장을 정확하게 해주면 거기에 대해서는 해줄 수 있으나 네. 일방적으로는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그 CVID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란 핵합의보다 좋아야 되느냐 나빠야 되느냐 이게 이제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고 예. 김정은 위원장의 경우는 제재 해제를 얼마까지 끌어내느냐가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올해 9월에 이제 정권 수립 70주년 기념일에 나름대로 북한 주민들에게 경제 발전에 대한 전망을 줘야 됩니다. 긍정적인 전망을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제재 해제에 대한 어느 정도의 그 공감대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그러려면은 그 부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을 좀 얻어내는 게 중요한데 그것도 쉬운 건 아니라서 아직도 우리가 보든 미국이 보든 북한이 보든 좀 유동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은 상태에서 이번 정상회담이 열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한반도의 교전 당사국 하면 남북미 3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만큼 우리 이 남한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 있어서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도 우리나라가 아닐까 맞습니다. 싶기도 우리가 한데. 가장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죠. 우리 정부의 외교 노력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요? 네, 우리 정부의 외교 노력은 이제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7가지 종류를 이제 체크리스트를 체크하는 게 그게 항상 객관적으로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네. 이름을 붙이기 철인 7종 경기에 해당한다. 네. 규칙은 7가지 경기를 다 잘하고 평균적으로 이제 다 잘해야 되고 어느 한 종목도 꽈락이 없어야 된다. 60점 이하가 나오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식의 규칙인데 첫 번째 종목은 북한과의 관계를 잘해야 됩니다. 남북 관계를 잘하면은 이제 좋은 건데 지금 남북 관계는 먼저 번에 남북 정상회담 5.16 남북 정상회담이 돼서 한때 어려웠는데 잘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거는 상당히 이제 점수가 좋고요. 이제 두 번째 종목이 이제 한미 관계입니다. 한미 관계 잘해야 되는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계는 상당히 좋아요. 이건 거의 뭐 90점 이상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네. 그런데 미국에는 트럼프 대통령 말고 다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워싱턴의 전통적인 엘리트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에 대해서 지금 정상회담에 대해서 매우 회의적입니다. 근데 이런 회의적인 시각이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정부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세 번째가 한중 관계입니다. 이제 대북 정책에서 제일 이제 중요한 게 이제 북한하고 미국이지만 중국과의 관계에서도 그만큼 중요한데 지금 최근에 2주일, 3주일 넘게 한중 간에 깊이 있는 소통을 한다라고 하는 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정부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점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네 번째가 일본입니다. 이게 대북 정책, 북핵 문제를 지난 뭐 20년 동안, 30년 동안 놓고 보면 잘 안 풀릴 때 언제나 일본이 있었습니다. 일본이 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소외되는 문제 때문에 극렬하게 개입하면서 일본의 입장을 관철시키다가 네. 이 북핵 문제를 망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회방을 놓는 거죠. 이제 최근에 아베 총리나 일본의 입장을 보면 일본이 이제 패싱을 당한다, 소외된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전전긍긍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미리 아베 총리나 일본 전체 정치권에 대해서 일본을 한국 정부가 소외시키지 않는다, 이런 것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되고 있고요. 예. 러시아도 최근에 좀 이 김정은 위원장하고 장관급 접촉이 있었는데 그 뒤에 후속 조치가 약간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이 가긴 갔는데 장관급 접촉이 필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좀 제가 볼 때 약한 부분이고, 여섯 번째가 이제 국내에 초당적 협력을 하지 않으면 모든 게 망가집니다. 이게 제가 관찰한 결과 지난 20년, 30년 동안 북핵 문제가 망가진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정치적으로 단합이 안 돼서 그렇거든요. 이제 여당이 하면 야당이 반대하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네. 지금 이제 선거판이라서 사실 어렵긴 한데 그래도 정부와 여당이 야당에 대해서 최소한 이 대북 정책만큼은 열심히 설명하고 열심히 협조를 요청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그런 모습들이 굉장히 좀 안 보이고 있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가 이제 참모 조직, 정부 우리 참모 조직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안보실장이라든가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또 국정원장 열심히 이제 하시고 국방부 장관 잘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균형 잡힌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통일부, 외교부 장관의 역할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대통령의 역할이 지나치게 크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안 좋은 부분이라서 이런 것들을 좀 골고루 네. 외교부 장관과 통일부 장관에게 역할을 계속해서 맡기는 노력을 해야 된다. 이제 7가지 종목에서 이렇게 봤더니 1번하고 2번은 그런 대로 잘하는데 이게 이제 3, 4, 5, 6, 7번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장은 드러나지 않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불안 요소가 내재적으로 크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은 정부 당국에서 굉장히 조심할 문제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전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